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먼저 12월 셋째 주 언론 보도를 집중 분석합니다. 북한 모란봉악단이 중국 공연을 돌연 취소한 이유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찬양 1색의 공연 내용 때문일 것이라고 국가정보원이 추정했습니다. 리허설에서 드러난 공연 내용 때문에 중국 측이 관람자들의 격을 낮췄고 이에 북한이 반발하면서 공연이 취소된 것으로 보인다고 국정원은 설명했습니다. 내년 4월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후보 등록 신청이 이어지면서 첫날에만 500명이 넘는 후보가 예비 등록을 마쳤는데요. 하지만 아직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예비후보 등록자가 없는 지역구도 있는 등 혼선도 빚어졌습니다. 정의와 국회의장이 경제 관련 법안을 직권 상정에 처리해달라는 청와대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현재의 경제 상황이 천재지변이나 국가 비상사태 등에 한해서만 허용되는 직권상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 문제는 연말까지 합의되지 않으면 혼선이 불가피한 만큼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직권상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And it reflects the committee's confidence that the economy will continue to strengthen. The economic recovery has clearly come a long way, although it is not yet complete. 지난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금융위기에 직면하자 제로금리라는 극약 처방을 내놓은 미국이 통화정책의 정상화를 선언한 건데요. 연준은 앞으로 경제 상황을 봐가며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에 대해 소요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소요죄 적용은 지난 1986년 인천 사태 이후 29년 만인데요. 경찰은 지난달 14일 불법 폭력 시위는 우발적인 게 아니라 민주노총 핵심 집행부의 치밀한 사전 기획 아래 준비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조미령입니다. 내년 4월 총선을 향한 120일간의 대장정이 시작됐습니다. 혼란과 우려 속에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됐는데요. 언론은 이 과정을 어떻게 보도했는지 시청자평가원의 모니터 결과를 들어보는 연합뉴스 TV를 말한다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백나리의 이슈 저격과 생생 네트워크 그리고 트렌드 지금 여기를 살펴본 주희조 시청자평가원의 의견을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백나리의 이슈 저격에 대한 모니터 내용을 만나보시죠. 오늘은 먼저 백나리의 이슈 저격을 모니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는 야당 분열과 안철수 의원 탈당, 남북 당국 회담 결렬, 모란봉 악단 베이징 공연 취소와 돌연 귀국 등 국내외적으로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연합뉴스 TV는 주요 이슈에 대해 뉴스 특보를 통해 신속하게 전달하는 한편 각계의 전문가와 함께 발생 배경 분석, 상황 전달, 향후 예측까지 제공하며 심층적인 정보 전달을 통해 시청자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었습니다. 먼저 백나리의 이슈 저격은 정치부 백나리 기자가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 중 이슈를 선정해 뉴스 리포트와 함께 분석, 전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7일 키워드 분석에서는 문재인, 안철수 이별 연습, 당명의 정치학, 농약 사이다 국민재판 등 4가지 주제에 대해 집중적인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문재인, 안철수 공동대표의 갈등과 관련해 지난 2012년 대선 당시부터 현재까지 두 대표의 갈등 양상을 정리하여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명의 정치학에서는 그동안 시대별, 여야 정치권별, 당명의 변화를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하여 정리해 이해하기 좋았습니다. 특히 리포트 마지막에 영국의 문호 윌리엄 섹스피어의 장미는 어떤 이름으로 불리어도 향기롭다라는 명언을 통해 백나리 기자가 정치권에 건넨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지막 주제인 통풍 관련 리포트는 연말을 맞아 점점 늘어나는 술자리에 맞춰 시청자들이 꼭 알아두면 좋을 리포트였습니다. 특히 통풍의 발생과 치료 방법, 예방을 위해 유의할 점 등에 대해 상세하게 전달되어 유익했습니다. 더불어 이어진 이슈 저격에서는 김지수 보건 담당 기자가 스튜디오에 출연해 심층적인 내용을 다시 전달해 주어서 보도의 전달력이 더 높아졌습니다.
다만 앞부분 키워드 분석에서 나오는 뉴스 리포트 내용과 스튜디오에서 출연해 전달하는 내용이 크게 차이가 없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백나리 기자가 보도 말미에 막년회라고 말했는데 일본식 한자어 표현으로 지금은 송년회, 송년 모임으로 순화하는 만큼 언어 선택에 유의를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9일 방송에서는 19대 정기국회 종료, 야 네버엔딩 스토리, 보이스피싱 출구 영등포 등 5개 키워드를 가지고 뉴스가 진행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출구 영등포 키워드에서는 금융사기 자금의 인출 다발 지역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유동인구가 많고 외국인이 많아 개인 환정상이 있는 곳에서 금융사기 자금이 인출 비중이 높았고 그 대표적인 곳으로 영등포를 꼽았습니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규협화되면서 수법도 다양해지고 전문화되어 검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도 같이 보도되었고 실제 보이스피싱 사례도 소개되며 보이스피싱의 위험성을 잘 알 수 있는 리포트였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도용되고 있다는 금감원 관계자의 인터뷰는 단순한 피해자의 반응만 나와서 구성상 꼭 필요했는지 의문이 들었고 보이스피싱의 유형과 실제 사례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 아쉬웠습니다. 보이스피싱 유형별로 컴퓨터 그래픽으로 자세하게 보도되었으면 사건 예방에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차도 친환경 시대 키워드에서는 연비 좋은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정부가 친환경 신차 점유율을 2020년까지 20%로 확대할 것이라는 내용과 함께 직접 친환경 자동차 중 하나인 전기차 소유자의 이용 경험이 보도되었습니다. 특히 친환경 자동차의 장단점과 인프라 개선 등 보급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점을 집중 조명한 보도였습니다. 하지만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 다양한 친환경 자동차가 있는데 전기차에 대해서만 집중 소개된 점이 아쉬웠습니다. 다음 11일 방송에서는 한상균 오늘 구속영장 청구, 저출산 고령화 해법 찾기, 야스쿠니 용의자 미스터리에 대한 보도가 진행됐습니다. 한상균 오늘 구속영장 청구 리포트에서는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수사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집중 보도를 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된 좌진 출두 여부, 소요죄 적용 가능성과 이에 대한 논란, 향후 총파업 가능성에 대해 심층 보도가 이루어져 좋았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해법 찾기 리포트에서는 이호선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가 출연하여 정부가 내놓은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집중 분석했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 자세한 배경 분석을 비롯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보육 지원 소홀이나 고령화 대책 부족 등에 대해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다만 전문가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통계 근거나 해외 사례 리포트가 중간에 이어진다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백나리의 이슈 저격은 주요 이슈에 대한 키워드 분석과 이어지는 전문가 및 취재기자와의 심층 보도를 통해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뉴스의 화두는 소통입니다. SNS로 시청자들에게 이슈에 대한 질문을 받은 후 전문가 및 취재기자의 추가 취재를 덧붙인다면 보다 더 알차고 충실한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백나리의 이슈 저격을 살펴본 주희조 시청자평가원의 의견을 함께 하셨는데요. 생생네트워크와 트렌드 지금 여기는 또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매일 저녁 알차고 생생한 지역 소식을 전하는 생생네트워크는 국내 최대의 지역 네트워크를 자랑하는 연합뉴스 13개 취재본부 기자들이 지역 소식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보도함으로써 중앙과 지방, 동서를 아우르는 다양한 지역 밀착형 뉴스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7일 방송에서는 인천의 진산, 계양산 송신탑 철거해야, 가이로 1초 만에 차문 철커덕 등 다양한 지역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인천과 청주의 보도는 지역 주민들과 밀접하게 연관된 문제로 중앙 언론에서 보도되지 않지만 충분히 사회적 공기로서 언론의 문제 제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어 고향 소식을 지역 신문으로 알아보는 클릭 전국은 지금은 매일신문의 대구 아파트 공급 과잉 논란, 대전일보의 대리운전 보험 각별한 주의 필요, 전북일보의 전통주 매출 감소를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 TV에서 취재하지 못한 소식을 지역신문과 연계하여 전하는 방식은 지역신문에 대한 관심과 함께 뉴스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사례입니다. 하지만 보도신문을 통해 소식을 전하는 만큼
각 소식이 보도된 지면으로 뉴스 화면 구성이 시작된다면 이후 연결되는 자료 화면들과 연관성이 생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8일 보도된 부산일보의 교사 여중생도 성폭력 의혹이라는 리포트에서는 의혹이라는 제목과 달리 일방의 주장이 사실처럼 계속 보도되어 균형적인 시각이 안타까웠습니다. 비록 지역 신문에서 양방의 이야기를 전하지 못하더라도 사건의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만큼 방송 보도 시에는 적절하게 양측의 입장을 보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9일 방송에서는 서해대교에서 화재로 주탑 케이블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유사한 방식으로 건설된 광주 전남 지역의 이수신 대교에 대한 리포트가 진행되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긴 현수교인 만큼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많았을 것입니다. 보도에서는 그동안 제기되어 온 안전성 논란에 대해서 서영배 전남도청 주무관의 인터뷰를 통해 불안감을 해소하는 적절한 보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수질 검사 없이 먹는 샘물 판매의 무더기 적발에서는 검찰이 5년간 수질 검사도 하지 않거나 비위생적으로 관리한 8개 샘물 제조 업체를 적발한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9일에는 다른 시간대에 전기장판 업계 유리, 미인증 부품 쓰다 적발 보도가 있었습니다. 두 뉴스 모두 뉴스 리포트를 통해 불법을 시인한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불량 먹거리나 제품은 국민의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다수의 국민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당 업체를 소개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안내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13일 방송된 트렌드 지금 여기에서는 진화하고 있는 길거리 음식들을 소개했습니다. 먼저 국내 길거리 음식의 선두주자라 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명동의 길거리 음식이 소개되었습니다. 전통 길거리 음식인 떡볶이, 김밥이 아닌 각종 아이디어로 중무장한 스테이크와 퓨전 음식 등 다양한 길거리 음식은 외국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명동을 방문한 시민들에게 좋은 관광 소재입니다. 특히 이날 방송에서는 새롭게 변신하고 있는 전통 길거리 음식들의 변화를 소개하여 이색적이었습니다. 화덕에 굽는 호떡, 한 끼 식사가 된 떡볶이, 입맛에 맞게 골라 먹는 어묵 등 색다른 시도와 도전으로 새롭게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음식들을 잘 소개해 유익했습니다. 트렌드 지금 여기는 패션, 유행, 음식, 여행 등을 소개해 프로그램을 보고 체험을 하고 싶어하는 시청자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가적인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 마지막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연락처 등 세부 정보를 제공한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의 프로그램 중 생생네트워크와 트렌드 지금 여기를 중심으로 살펴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에서 방송하는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 소감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통TV연예를 살펴본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김연경 학생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통TV연예를 모니터했다고 들었는데 어땠나요? 네, 통TV연예는 스타들의 열애설뿐만 아니라 영화 흥행 소식, 그리고 논란이 되고 있는 이야기까지 간략하게 설명해 한 주간 연예계 이슈들을 정리해줬습니다. 또 무비앤스타 코너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 최신 영화에 대한 집중 분석도 했는데요. 그래서인지 마치 연예 소식 종합 선물 세트를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모두가 접해본 소식들을 전할 때는 간략하게, 시청자들이 궁금할 만한 부분은 자세히 다루면서 중간중간 재밌는 자막을 넣어 굉장히 알차고 재치 있는 프로그램이란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 12일에 방송된 통TV연예에 대한 모니터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방송되는 통TV연예는 한 주간의 뜨거웠던 연예계 소식과 영화에 대한 소개를 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2일에는 화제의 연예뉴스 코너에서 황정음 씨의 열애 소식을 전하며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요. 황정음 씨와 열애 중인 이영돈 씨와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소개해줬습니다. 특히 두 사람의 모습을 상세히 담은 자료 화면을 보여주며 시청자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분 좋은 이야기와 논란이 된 소식을 같이 전했는데요. 좋은 소식은 아이돌 그룹인 방탄소년단이 해외에서 인정받아 빌보드 차트에 오르고 국내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그룹 엑소와 비슷한 수준의 인기를 얻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인기가 덜한 그룹이었기 때문에 방탄소년단에 대한 자료가 있어 정보가 풍부했고 활동을 하는 모습의 자료 화면이 그룹을 잘 나타내줬습니다. 배우 신은경 씨에 대한 소식은 앞선 이야기와 달리 다소 무거웠는데요. 신 씨가 논란에 대한 해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데다 전 소속사 대표들의 입장이 알려지면서 신뢰를 잃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누리꾼들의 입장까지 전해 이 소식의 구체성과 생생함이 더해졌지만 애초에 그 논란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해주지 않아 오히려 궁금증을 갖게 아쉬웠습니다. 화제의 연예뉴스 코너 마지막은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가수 이해란 씨의 이야기로 마무리됐습니다. 백세 인생이라는 노래의 가사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온라인 메신저에서 활용되고 있는 모습까지 보여줘 신선했습니다. 어디든지 불러만 주시면 다 다니면서 이렇게 노래를 해오다 보니까 이번에 운이 좋게 이 백세 인생이라는 노래를 받아서 나의 전부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해란 씨와의 인터뷰 장면을 넣어 그동안의 무명 생활과 앞으로의 포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어 더욱 생생하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무비앤스타 코너는 새롭게 변신한 모습으로 찾아왔는데요. 영화에 대해 분석을 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2명의 감독들을 초대해 정확한 정보 전달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소개된 영화는 대호와 히말라야였는데요. 감독들만이 알 수 있는 영화의 제작 과정이나 숨겨진 뒷이야기를 알 수 있어 색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두 작품 모두 쟁쟁한 배우들이 출연한 만큼 흥행 정도와 관객 수에 대해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진 점도 흥미로웠습니다. 이게 영화가 또 겨울방학이고 예, 또 휴먼 드라마고 이런 따뜻한 감동이 있을 것 같고 이게 계산적인 줄 몰랐어요. 이렇게 상세한 정보를 전달하다 보면 자칫 분위기가 가라앉을 수 있는데요. 이 코너는 재미있는 자막과 게스트들의 입담을 통해 마치 작은 예능 프로를 보는 느낌이라 좋았습니다. 다만 감독들의 전문 분야가 아닌 것에 대해 질문에 애매한 답변이 나온 점은 아쉬웠습니다. 또 예능처럼 보이기 위해 스케치북을 맞지 않는 타이밍에 사용했는데요. 이보다는 정보 전달에 치중하면 더 자연스러웠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기 전 스타워즈의 새로운 시리즈를 소개한 뒤 콘서트 정보를 제공했는데요. 스타워즈의 이전 시리즈에 대한 설명이 있어 이번에 개봉하게 될 영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통TV 연예를 살펴본 김연경 학생의 시청 소감을 들어봤는데요. 끝으로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서 어떤 점 느꼈는지 얘기해 주시죠. 네, 연예계의 다양한 소식들뿐만 아니라 영화와 콘서트 같이 문화생활로 즐길 수 있는 것들도 소개해줘 매우 알차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적절한 자료 화면과 센스 있는 주제 선택이 돋보였는데요. 또 영화에 대해 소개할 때 표면적인 설명이 아닌 재미있는 토크쇼처럼 전문적인 정보를 전달해 재미와 유용성을 모두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딱딱한 뉴스들 사이에서 시청자들의 유쾌한 활력소가 돼주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야스쿠니 폭발음 사건을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의 언론 반응이 뜨겁습니다. 양국 언론은 용의자 전 씨의 체포와 진술 번복 과정을 신속하게 보도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전 씨의 신상을 지나치게 자세히 공개한 일본 언론의 보도 행태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 언론은 사건 내용에 대해서 사실 확인 절차 없이 일본 언론의 보도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우리 언론이 야스쿠니 폭발 용의자 체포 소식을 어떻게 보도했는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명지대학교 디지털 미디어학과 최선규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국내외 언론이 어떻게 이 사건을 다뤘는지 먼저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 11월 23일 오전 10시에 일본 도쿄의 야스쿠니 신사에서 사제 폭탄이 터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일본 경찰은 이거를 이제 테러 시도로 보고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테러 용의자를 놓고 지난 12월 2일에 교토통신 등 일본 언론이 폭발의 용의자가 한국인으로 추정되고 이미 귀국한 걸로 보인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2월 8일에
니온 TV 계열의 NNN 방송사가 네. 이 한국인 남성과의 이제 전화 통화에 성공을 해서 이 한국인 남성이 야스쿠니는 갔지만 폭발물 사건은 모른다는 이런 그 녹음 보도를 했고요. NNN 방송은 이제 앞서 이 남성이 전북 군산에 산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찾아갔지만 2달 전에 이사를 했고 이후 이제 휴대전화 번호를 입수해서 통화에 성공해서 이제 취재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12월 9일에 이 20대 한국인인 이 남성인 전모 씨가 일본에 재입국하려다가 건조물 침입죄로 이제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는데요. 이후에 이제 일본 언론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이 이 소식을 인터넷판에 즉시 게재했습니다. 영국 언론 BBC는 전 씨가 체포된 소식과 함께 야스쿠니 신사에서는 그 망자의 영혼이 기억될 뿐만 아니라 숭배받는다면서 2차 대전에 대해서 중국 및 남북한과 다른 해석을 하는 이제 일본의 아베 총리 등의 보수 정치가들이 그래서 야스쿠니 신사를 많이 방문한다 이런 소식을 같이 전했습니다. 그리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시 체포 뉴스와 함께 아베 신조 총리가 이곳을 참배하면서 주변국인 한국, 중국과 많은 갈등을 빚었다 이런 소식도 같이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외신들이 이 야스쿠니의 폭발 사고의 배경에 일본과 이 주변국 간의 과거사 대립 그리고 이 긴장이 이제 존재하고 있고 야스쿠니 신사에는 2차 대전의 그 희생자뿐만 아니라 A급 전범들이 같이 합사되어 있음을 이제 비교적 정확히 설명했습니다. 전 씨에 대해서도 이제 실명 및 나이 군에서 이제 부사관 복무 등의 이력에 대해서는 이제 자세히 밝히면서도 범인이 아닌 용의자다라는 이제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 언론에서는 이런 폭발 사고를 그대로 이제 보도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네. 이것에 관련된 역사적 바탕이라든지 외교적 현안 그리고 야스쿠니 신사가 갖는 그런 의미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네, 교수님 상당히 예민한 문제잖아요. 그런 만큼 우리 언론에서도 자체적인 취재가 좀 필요했을 텐데 사건 당시 그리고 지금까지도 일본 언론의 보도를 좀 그대로 중계보고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이번 사건은 사실 이 폭발범이 왜 야스쿠니 신사에 이제 폭발물을 설치했느냐 그리고 그 용의자로 의심을 받는 전모 씨가 왜 다시 일본에 제발로 입국을 했느냐 이렇게 풀리지 않는 의혹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부터 이제 국내 언론들도 이 왜라는 의문을 풀기 위해서 이제 전 씨의 행적을 과거 행적을 이제 쫓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내 언론은 그 전 씨의 과거 행적을 찾아내는 데는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올해 9월부터 군산의 이제 소룡동의 한 원룸에서 이사를 한 이후에 한 3개월 간의 행적은 도무지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이 전 씨가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과연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에 이제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에 이제 의문을 풀어줄 열쇠도 여기서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언론이나 일본 언론이나 모두 이 전 씨를 직접 취재하지 못하고 전 씨의 어머니에 이제 주목을 많이 했는데요. 네. 아쉽게도 전 씨의 어머니 역시 이 기간 전 씨 행적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이사를 간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국내 언론으로서는 이제 전 씨가 신병이 이제 일본에 체포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본 검찰과 또 일본 경시청의 그다음에 일본 언론의 보도만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그러니까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네,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추측성 보도가 쏟아지지 않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사건은 좀 아직도 의문투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동기라든지 사건 경위도 밝혀지지 않았고 또 이 일본에 재입국한 배경도 진짜 석연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문이 많은 상태에서 결국 뭐 이런 추측성 보도, 그러니까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불만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을 수 있다. 뭐 혹은 전 씨가 은둔형 외톨이거나 혹은 외로운 늑대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런 뭐 의혹 수준의 그런 보도가 되고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확대 재생산되는 게 있었는데요. 네. 일본 언론들이 이제 지난 12월 2일에 야스쿠니 신사 폭발의 용의자가 한국인이다 이렇게 이제 특정을 해서 보도를 하면서 좀
센세이션을 일으켰지만 그 이후에 바로 3일에 일본 경시청이 이제 한국의 연합뉴스에게 확인해 준 바에 의하면 그 당시로서는 아직 용의자가 특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확인을 해준 바 있거든요. 이 때문에 일본 언론들이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혐한 분위기를 일본 내에서 일으키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고요. 네. 또 12월 9일에 이제 전 씨가 재입국하면서 체포될 때 일본 언론들이 이제 전 씨의 실명과 사진을 보도를 했는데 이 용의자의 신원을 이제 공개하는 것은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일본 언론에서는 평소 이 정도의 사건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흔히 하는 관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국내 언론에서는 이러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한일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용의자의 신원 공개에 이제 신중했어야 아니냐 하는 그런 국내 언론의 비판이 있었고요. 우리 외교부에서도 대변인이 이에 대해서 이제 일본 정부에 공식 항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본 정부 대변인인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정례 브리핑에서 전 씨의 신원 공개와 관련해서 경찰이 특별히 얼굴 사진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네. 언론이 멋대로 한 것 아니겠느냐. 정부는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제 답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렇게 일본 측이 항의하고 이런 항의 사실을 공개한 거는 전 씨에 대한 일본 측의 대우를 놓고 이제 국내에서 논란이 생기니까 이거를 차제에 그 한일 간의 갈등 요소로 부각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이제 풀이가 됩니다. 네, 앞서 지적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 언론이 관련 소식을 전할 때 어떤 부분들을 좀 주의 깊게 짚어야 할까요? 네, 지난 한 2, 3년 전부터 한일 관계가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냉각이 되면서 등장한 것이 이제 언론의 책임론인데요. 네. 양국 간의 이제 갈등 이런 요인을 부추겨서 정치적 이익을 이제 얻는 게 이제 정치권인데 그런 정치권만큼이나 이제 양국 언론이 내셔널리즘을 이제 부추겨서 그런 그 국민 감정을 유발하는 것이 이제 상당히 문제라는 비판인데요. 이번 사건에서도 이제 내셔널리즘을 그 부추기는 보도 태도가 불거진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경찰이 12월 2일 당시에는 이제 용의자를 한국인으로 특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언론이 이제 한국인을 용의자로 특정해서 보도한 것이라든지 12월 9일에 일본 언론이 폭발음 용의자의 이제 실명과 사진을 공개한 것을 두고 우리 언론에서 혐한 분위기를 부추기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국내 언론들의 보도 태도가 바로 그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언론이 아무래도 이제 자국 중심의 보도를 하는 것은 피할 수 없고 특히 한일 간의 보도는 그런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힘든 역사적 특수성이 있습니다만 언론 보도에서는 정확성과 균형감이라는 그 저널리즘의 원칙이 지켜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 13일에 이제 요코하마 한국 총영사관에 인분으로 추정되는 상자가 투척됐는데요. 네. 뭐 명백히 야스쿠니 신사 폭발에 대한 그 보복 범죄로 보입니다. 그런데 폭발 사건이든 뭐 투척 사건이든 양국 정부가 두 사건을 비호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적극적으로 수사해서 이제 법에 따라서 처벌을 하면 되는 거고요. 국민 감정에 직접 영향을 주는 언론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추측성 보도와 또 상대방을 자극하는 코멘트를 자제하면서 보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건이 외교적으로는 잘 봉합되더라도 이게 보도가 잘못되면 저널리즘 측면에서 어긋날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일 양국 언론 모두가 정확성과 균형감이라는 그 저널리즘의 원칙을 회복하고 이 한일 관계를 뭐 특수 관계가 아니라 갈등도 있고 명함도 있는 보통의 그 관계로 이해하고 보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민감한 문제일수록 팩트에 근거한 보도가 중요하겠네요.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실 48시간이 지났는데 안 풀어나오고 제가 드러나지 않으면 풀어줘야 되는데 왜 안 풀어지고 지금 뭐가 문제를 모르겠어요. 제가 가서 된다면 100번, 1000번이고 헤엄쳐서라도 가죠. 제발 관심을 갖고 우리 아들이 죄인이 아니니까 상식적으로 이 생각을 해보시고 관심을 가져서 우리 아들 돌아올 수 있게 좀 도와달라고 하고 싶어요. 제발.
네, 이번 사건이 연일 일본 언론을 장식하면서 일본 내에서는 혐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요. 이해관계가 얽힌 언론이 이번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저희 제작진은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전화나 시청자 게시판 그리고 SNS를 통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